2026년 아시아의 두 지도자가 외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달 앞서 예언한 사람의 경고입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7살에 쓰나미를 보았고 11살에 스구에 대지진을 경고했으며 30살에 터키 대참사의 날짜까지 맞춘 인물입니다. 그가 2023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지도자의 추락, 중국과 한국의 역전, 1월에 사라지는 한 인물, 그리고 12만 젊은이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올해 안에 일어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의 예언 7가지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구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인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범한 산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2004년 중국 스줍성의 외딴 산골 마을. 7살 소년 류밍천은 섭씨 39.7도의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소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아이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검은 물이 도시들을 삼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부모는 열병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어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4년 후 소년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릴 거예요. 이 근처에서요. 2008년 스깹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이 살던 마을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아이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류밍천은 뛰어난 성적으로 베이징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교수들은 그의 학문적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23살이 되던 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이미지들이 밀려왔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한 외딴 사원으로 떠났습니다. 3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상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수학적 사고와 직관적 통찰을 결합한 독자적인 방법론이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던 그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동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참 동안 한 곳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이제 기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언자를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2022년 1월 류밍천은 한 영상에서 기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서쪽의 거인과 작은 형제가 곧 피를 흘릴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2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같은 슬라브 민족, 같은 뿌리를 가진 두 나라. 서쪽의 거인 러시아와 그 옆에 작은 형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2월 초 그는 또 한 번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땅이 2번 크게 울 것입니다. 수만 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나톨리아는 터키의 옛 이름입니다. 며칠 후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2번째 지진이 덮쳤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가 말한 2번과 수만 명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같은 해 일본에 대해서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해로 흘러드는 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행위라는 점을 그는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2024년 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곳의 산이 동시에 붉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는 이 화재를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불타야 새 것이 자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전쟁, 지진, 오염수, 산불. 그의 예언은 매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대한 그의 경고는 어떨까요? 그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고 그 유성에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류밍천이 본 환상 속에서 거대한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유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아의 지도자 2명을 휘감아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성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의 해석은 명확했습니다. 유성은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외부 세력을 상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한 나라의 권력 정점에 있는 인물을 끌어내리는 힘. 그것은 강대국의 개입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연합된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 앞에서 어떤 지도자도 버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절대 권력을 쥐고 나라를 호령했던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내부의 분열, 끊임없는 압박.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것이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올해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명의 지도자가 자국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해외로 피신할 것입니다. 안전한 곳, 자유로운 땅을 찾아서. 그러나 류밍천은 역설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땅이 그들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도망친 곳에서 오히려 사냥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법체계의 그물망은 넓고 도피처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숲으로 도망친 사냥감이 결국 덫에 걸리듯 그들의 피신처가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류밍천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도의 오래된 질서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채우게 됩니다.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파장은 한 나라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류밍천은 이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의 위계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한국이 된다. 류밍천의 이 예언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대륙과 5천만의 반도가 어떻게 자리를 바꾼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의 설명을 들으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였고 한반도 역시 오랜 세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이 천년의 질서가 뒤집어진다고 말합니다. 중심이 대륙에서 반도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수십억 명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산업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UN 무대에서 한국 가수가 연설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정상에 오르는 시대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흐름이 올해를 기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아시아의 정점에 있던 나라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반도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대륙에서 반도로 흘러들던 영향력의 방향이 역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력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승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류밍천은 한국이 이 새로운 위치에 서기 전에 먼저 아픈 이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한 인물이 이번 달 안에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류밍천은 이번 달 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것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상태,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업적이 지워지며 사람들의 대화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재방송되지 않고 그 사람의 노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지웁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류밍천은 이것을 영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걷고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에너지의 흐름에서 완전히 단절됩니다. 사람들의 관심, 기억, 언급,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 이것은 어쩌면 육체적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류밍천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과거의 가치관, 옛 방식, 지나간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그 상징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아픈 퇴장은 다음 장을 여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류밍천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12만 명.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2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류밍천은 이 숫자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12는 완성을 뜻합니다. 한 해는 12달로 이루어지고 하루는 12시즌으로 나뉘며 하늘의 별자리는 12궁으로 순환합니다. 12는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숫자가 만 배로 확장된 12만은 완전한 무리를 상징합니다. 빠진 것 없이 갖추어진 하나의 시대를 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만 명은 누구일까요?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권력층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명문 학교를 나온 엘리트 관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난 영혼들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일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일 수도 있으며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들은 물질적 성공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전 세대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물었다면 이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둘째, 이들은 경쟁보다 연대를 선택합니다. 혼자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함께 나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셋째, 이들은 꿈만 꾸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는 능력과 영적인 깊이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들이 필요할까요? 류밍천은 다가오는 위기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통했던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여 있지 않은 새로운 시각입니다. 낡은 그릇에 새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12만의 젊은 영혼들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도 아래에서 이들이 버티고 있기에 완전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해 겨울,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금반지를 모아 녹이고 외화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절. 그 고통의 기억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류밍천은 올해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정치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건물의 기둥 하나가 금이 가면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올해 한반도가 바로 그런 시험대에 오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웅이 나타나 상황을 뒤집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손을 잡을 때, 가족과 가족이 서로를 지탱할 때,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버티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힘이 결국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수학적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가 본 것은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이면 그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언된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밝게 빛납니다. 올해 그 빛을 지키는 사람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류밍천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언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이 이야기는 예언이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3월, 동아시아의 운명이 갈린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여러 번 맞췄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2025년 한국의 동시다발 산불. 이 세 가지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미리 경고되었습니다. 2021년 가을, 중국의 작은 인터넷 방송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년 초 서쪽의 거인이 작은 형제를 공격한다. 4개월 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말,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두 문명의 경계에서 대지가 갈라질 것이다. 2개월 뒤 사망자 5만 명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2025년 봄, 한반도의 5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른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베이징대 물리학과 수석 입학. 그러나 그는 과학을 떠났고 시간의 흐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가 경고한 2026년 3월, 한국에 일어난다는 기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같은 시기 일본은 대재앙을 맞고 중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의 예언이 아닌 그의 논리를 해부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1997년 중국 스갭성의 작은 산골 마을.
평범한 농가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난한 집안의 또 다른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7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어린 류밍천은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밤새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직후 그가 한 말은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는 오래전에 이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봤어요. 큰 강물이 모든 집을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머니는 열병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습니다. 2020년 양쯔강 대홍수가 스갭성을 덮쳤습니다. 류밍천의 고향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20해 전 아이가 한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류밍천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12살에 미적분을 독학했고 15세 대학 수준의 물리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그의 논문은 국제 학술지에 실렸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1년 앞둔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도교수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으로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순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는 티베트로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 공식 대신 이제 그는 시간의 매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저는 매일 새벽 3시 3분에 명상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둠과 새벽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시간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서로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한 매듭을 당기면 다른 매듭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촉망받던 물리학자가 미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거에 무엇을 예언했고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2021년 가을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 시청자는 고작 수백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채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류밍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 초 서쪽의 거인이 작은 형제를 공격합니다. 눈 덮인 땅에서 포화가 터질 것입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지겠지만 이것은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서쪽의 거인이 누구입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큰 곰입니다. 4개월 후인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방송을 기억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류밍천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말, 그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두 문명이 만나는 땅에서 대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다리, 역사의 교차로입니다. 이 재앙은 잠든 새벽에 찾아오며 희생자는 만 단위를 넘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십 개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2024년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년 봄 한반도에 5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릅니다. 산이 울고 하늘이 연기로 뒤덮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시작입니다. 지난해 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5개 지역에서 동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한반도 전체가 불의 고리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환경 재앙에 대한 그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에 핵의 독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말하겠지만 바다는 기억합니다. 이 독은 물고기의 몸에, 파도의 흐름에,
결국 우리의 식탁에 남게 됩니다. 2023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적 논쟁이 일었고 그의 경고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양쯔강 대홍수도 그가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7살 때 열병 속에서 보았던 그 장면, 고향 마을이 물에 잠기는 광경, 그것이 2020년 현실이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를 우연히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튀르키예 대지진, 한국의 동시다발 산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쯔강 홍수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보는 걸까요? 과학일까요? 영적인 능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일까요? 류밍천의 예언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시간의 삼각 측량법이라 부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좌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좌표는 역사의 순환 주기입니다. 그는 동아시아의 대격변이 약 80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1865년, 1945년, 그리고 지금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같은 주제가 다른 형태로 되풀이됩니다. 두 번째 좌표는 지질학적 데이터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에너지 축적 패턴을 분석합니다. 지진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쌓이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방출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좌표는 사회적 에너지 흐름입니다. 개인에게 감정이 있듯 사회에도 집단적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분노, 희망, 두려움, 열망, 이것들이 축적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흐르는 에너지를 읽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명상이 더해졌습니다. 티베트에서 그는 칼라 차크라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칼라 차크라는 시간의 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 3분에 일어나 명상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밤과 새벽의 경계입니다. 음과 양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시간의 막이 가장 얇아집니다. 과거와 미래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4년 베이징의 한 신경과학 연구팀이 그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신경 연결성이 일반인의 3배에 달했습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예측을, 측두엽은 기억과 시간 인식을 담당합니다. 이 두 영역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의 패턴을 미래에 투사하는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2023년 가을, 류밍천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한 그는 관광객들 사이를 지나 궁의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돌 앞에 멈추었습니다. 오행석, 조선시대의 음양오행의 조화를 상징하기 위해 놓인 돌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돌 앞에서 3시간 동안 명상했습니다. 이 돌은 한반도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려 합니다.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과학이 다르다고 인정한 순간, 그리고 그가 한반도에서 느낀 에너지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올해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류밍천은 올해 봄, 한국 정치 무대에 전례 없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주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오히려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숨겨진 진주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 진주일까요? 진주는 조개의 깊은 곳에서 형성됩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무대 뒤에 있었지만 때가 되자 앞으로 나섭니다. 류밍천은 이 인물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 한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숨겨진 진주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진실의 대청소라 불렀습니다.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햇빛 아래로 나옵니다. 정치와 재벌 사이의 거래, 권력과 언론 사이의 공모, 눈에 보이지 않던 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는가? 사람들은 묻겠지요. 하지만 이 고통은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덮개를 벗겨야 합니다. 썩은 부분을 드러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시위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4.19, 5.18, 6월 항쟁, 촛불 집회. 불의에 맞서 광장에 모이는 것은 이 나라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올해의 움직임이 과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시작점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 이 열망이 세대를 초월합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은 자리에 섭니다. 과거에는 세대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공통의 목표가 벽을 허뭅니다. 한국인의 가슴 깊이 자리한 한의 에너지, 수백 년간 쌓인 슬픔과 억눌린 감정들. 류밍천은 이 에너지가 마침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한은 파괴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인들은 이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세계가 목격할 한국의 기적입니다. 대청소가 끝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류밍천은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 7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은 한반도 통일의 시작점을 지난해 겨울로 보았습니다. 눈 덮인 땅 아래서 씨앗이 움트듯 두 코리아 사이에 조용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아직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역사가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겨울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뿌린 씨앗이 가장 강하게 자랍니다. 12월의 합의는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통일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인지 그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와 문화 교류에 관한 것이라 암시했습니다. 총이 아닌 다리로 시작됩니다. 군인이 아닌 상인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겨울의 씨앗은 봄에 싹을 틔웁니다. 3월과 4월,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랜 적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70년간의 적대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이 시기에 숨겨진 진주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남과 북 모두에게 신뢰를 줍니다. 과거의 적대감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기에 양쪽 모두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화 교류의 확대, 경제 협력의 재개. 거창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쌓여갑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교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됩니다. 남북한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섭니다. 이산 가족들이 매달 만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 국제사회가 움직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한반도의 변화를 주시합니다. 점진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로드맵이 수립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초안이 논의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가 됩니다.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동방의 빛이라 불렀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략을 받았고, 때로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쌓인 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분단 70년 만에 화해의 물꼬가 트입니다.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세계가 목격할 한국의 기적입니다. 한반도의 빛이 떠오르는 동안 주변 국가들은 어떨까요? 류밍천의 시선은 일본과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국과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빛이 아닌 그림자, 상승이 아닌 하강, 희망이 아닌 시련. 한반도의 빛이 떠오르는 동안 이웃 국가들에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류밍천은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은 밖으로 힘을 과시합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세계의 영향력을 넓힙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함 뒤에 숨겨진 균열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부풀어 오른 시장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수많은 가정의 재산이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떠나면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진시황의 제국도, 원나라도, 청나라도 모두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류밍천은 올해를 중국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금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물과 불이 원한을 품은 듯 일본을 덮칩니다. 그는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일본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규모 8 이상. 진앙지는 도호쿠 또는 데카이도 지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거대한 파도가 옵니다. 해안 도시들이 삼켜집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찾아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2011년 후쿠시마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잊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핵의 독이 다시 한번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일본은 세계 반도체와 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축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일본 열도를 넘어섭니다. 사슬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 공장들이 멈추면 전 세계 자동차와 전자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세계 경제가 출렁입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세계 질서 재편의 계기로 보았습니다. 일본의 지진은 자연재해이지만 그 결과는 정치적입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립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일부 채웁니다.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한반도에는 빛이, 일본과 중국에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에너지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곳이 비워지면 다른 곳이 채워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재앙을 기뻐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누구에게든 슬픔입니다. 류밍천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전할 때 기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예언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알려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올해를 전환의 해라 불렀습니다. 동아시아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부상하고 중국은 내홍을 겪으며 일본은 재건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그는 이것이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환점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70년에서 80년에 한 번입니다. 1945년 해방이 그랬습니다. 올해가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언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흐름이 유지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 제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내면을 돌보십시오. 바깥 세상이 혼란할 때 안정된 마음이 예피됩니다. 명상이든 기도든 자연 속 산책이든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위기가 올 때 혼자는 약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함께하면 더 강합니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과 희망은 같은 에너지입니다. 방향만 다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과 재앙은 같은 문의 양면입니다. 어떤 쪽을 열지는 각자의 의식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희망입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한 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연대입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양한 예언과 전망을 소개하는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특정 사건의 발생을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권장합니다. 14세 소년이 말했습니다.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온다. 세상은 웃었습니다. 석 달 후 세계가 멈췄습니다. 아비갸 아난드. 코로나19를 예측한 유일한 목소리. 그가 최근 3시간 동안 단 하나의 나라만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영상 끝에 이례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본 상징들 중 오직 한국인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가가 해석을 국민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소환입니다. 7가지 신호, 새로운 별의 탄생, 그리고 두 갈래 길.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아비갸 아난드는 인도 푸네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이 되던 해 고대 베다 점성술에 입문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그는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4살, 그는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인도의 어린아이가 세계 경제와 질병을 논한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직전, 그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경제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갈등의 심화를 내다봤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최근 공개한 영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려 3시간, 한 영상에서 3시간 동안 오직 한 지역만 다뤘습니다. 동아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수많은 나라 중 왜 이 세 나라였을까요? 아난드는 올해 행성들의 배열이 동아시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성, 토성, 라후와 케투의 움직임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에게 행성은 차가운 돌덩이가 아닙니다. 우주가 인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을 보고 비를 예측했듯이 그는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 시대의 흐름을 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도의 지혜 체계가 그의 해석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끝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이미지들 중에는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뿌리를 둔 상징들입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그 의미를 풀 수 있습니다.
예언가가 예언의 해석을 청중에게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가 본 상징들이 한국 고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태극의 원리일 수도 있고 우리 선조들이 남긴 지혜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열쇠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운명을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난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가 본 일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정원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난드가 본 일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오래된 일본식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분명 아름다웠을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무 울타리는 곳곳이 썩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돌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았고 연못에는 맑은 물 대신 탁한 녹색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죽은 나뭇잎들이 떠다녔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정원, 방치된 아름다움. 그것이 아난드가 본 일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 한 그루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상했습니다. 줄기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린 듯 허리가 휘어져 있었고 껍질은 갈라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죽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꼭대기를 보니 푸른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부러졌지만 살아있는 나무, 쓰러질 것 같지만 여전히 자라는 생명. 아난드는 이것이 일본의 현재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싹이 트고 있다고. 문제는 이 싹이 제때 자랄 수 있느냐입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썩은 울타리를 고치려 했습니다. 탁한 연못에 물을 퍼내려 했습니다. 이끼를 긁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불안정했습니다. 한 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무너졌습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동안 나무가 기울었습니다. 연못을 청소하는 사이 돌담이 갈라졌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오래된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스템은 낡았는데 수리 방법도 낡은 것입니다. 정원 끝에는 낡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넓은 들판이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벽보다 마음의 벽이 더 높다고. 변화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익숙한 것을 떠나는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일본의 정원은 이렇게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아난드가 본 중국의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3마리의 용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아난드가 본 중국의 하늘에는 3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은 황금빛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몸짓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용은 5000년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권위, 중심을 지키려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은 은빛이었습니다. 황금 용의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홀로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성장,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용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다른 두 용보다 작았지만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다녔습니다. 변화와 적응, 그리고 때로는 혼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용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크기, 서로 다른 속도. 하지만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용들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춤은 추지만 노래는 없었습니다. 각자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의 춤, 겉으로는 하나지만 속으로는 각자인 존재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빛이 닿자 세용은 동시에 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황금용은 깊고 무거운 소리로 울었습니다. 은빛용은 높고 가는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검은 용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용이 동시에 울었지만 그 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용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우주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이 눈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닿자 콘크리트가 녹아내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자체가 용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홍수가 되어 불어나자 용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우아하게 춤추던 존재들이 이제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황금용이 은빛용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검은 용이 황금용의 발톱을 움켜쥐었습니다. 경쟁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를 밀어내던 그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로 떨어지면 모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원은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용들은 스스로의 눈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난드는 한국에 대해 가장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이미지들을 보았습니다. 7가지 신호. 그 첫 번째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빛나는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아난드가 본 한국의 첫 번째 이미지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시 전체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창문이 환하게 빛나는 가운데 딱 하나의 창문만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공간만 빛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구멍처럼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첫 번째 신호라 불렀습니다. 어둠의 창문, 화려한 빛 속에 숨겨진 그림자, 곧 드러날 비밀인지 아니면 빛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누군가인지 해석은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강 위의 다리였습니다. 다리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연인들, 뛰어가는 학생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북쪽으로 걷던 사람이 갑자기 남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동쪽으로 가던 무리가 서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고장난 나침반처럼 모두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방향 상실이라 해석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상태. 세 번째 신호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었고 철근이 쌓여 있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난드가 본 것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영상을 빨리 감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인부들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크레인은 멈췄습니다. 공사장은 텅 비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표지판뿐이었습니다. 공사 중단, 꿈을 짓다가 멈춘 현장, 일할 사람이 사라진 나라. 아난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네 번째 신호는 금빛 저울이었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저울. 양쪽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손이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저울을 움켜쥐더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울은 거꾸로 서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상태가 새로운 정상인 것처럼 아난드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당연하다고 믿었던 기준이 뒤집어지는 것.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4가지 신호가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창문, 방향 잃은 군중, 텅 빈 공사장, 뒤집힌 저울. 하지만 아직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신호들은 더욱 기이합니다. 흐려지는 거울 속 북녘의 모습, 불타는 문서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4개의 깃발. 5번째 신호는 거울이었습니다. 커다란 거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북녘 땅이었습니다. 산과 들판, 건물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선명했습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 실제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 표면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북녘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윤곽이 뭉개졌습니다. 마침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거울이 흐려졌다고 해서 그 너머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다만 우리 눈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6번째 신호는 불이었습니다. 어느 관공서 안이 보였습니다. 복도마다 서류 캐비닛이 늘어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물을 끼얹고 소화기를 뿌리고 맨손으로 불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타오르는 것은 종이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서가 재로 변한 뒤에도 글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태워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것들. 과거는 그렇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7번째 신호는 깃발이었습니다. 4개의 깃발이 한 장소에 꽂혀 있었습니다. 무지갯빛 깃발, 검은 깃발, 흰 깃발, 붉은 깃발.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분명 한 방향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깃발들은 서로 반대쪽으로 펄럭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광경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힘들. 아난드는 이것이 극단적인 분열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였습니다. 분열의 끝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완전한 붕괴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통합이거나. 마지막으로 아난드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도 종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종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붉은 액체로 젖어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시스템에 스스로 갇힌 사람, 살기 위해 만든 것들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7가지 신호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어둠의 창문에서 시작해 피로 물든 서류까지.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거꾸로 흐르는 강, 그리고 맑은 하늘 아래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 아난드가 다음으로 본 것은 시계였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고급 시계였습니다. 정교한 장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늘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12시를 가리키다가 갑자기 3시로 뛰었습니다. 다시 9시로 돌아갔습니다. 규칙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재는 도구가 시간을 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기존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 부르던 것, 행복이라 측정하던 것, 삶의 단계라 믿던 것들, 그 모든 척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장면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아난드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집단적 불안이라고. 몇 년 전 온 세계가 경험했던 그 감각, 공기 중에 떠도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 그 기억이 사람들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난드는
강을 보았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물은 원래 서쪽 바다를 향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물은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중국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에너지의 이동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힘이 다른 곳에서 필요해진 것인지 해석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미지에서 아난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본 것은 작은 배 한 척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재난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중국의 용들이 울며 만들어낸 그 홍수였습니다. 건물 잔해가 떠다녔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작은 배가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물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살렸습니다. 한때 용들 사이에서 작게 느껴졌던 나라가 이제 용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나는 때라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와서 살리는 것,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것. 그 선택을 했을 때 한국은 용들의 존경을 얻게 된다고. 무거운 신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의 하늘, 평양에 뜬 무지개,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날 새로운 별에 대해서. 아난드의 시선은 올해를 넘어 더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병원. 새벽이 와도 여전히 빛나는 창문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내년까지 이어질 풍경이라 했습니다. 고통이 계속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생명을 향한 희망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은 언제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밤이 깊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누군가는 깨어 있다는 것. 그의 시선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색만 있었습니다. 어떤 색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 아래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난드도 이 장면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북녘에서도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무지개, 하지만 다른 땅, 다른 시간. 아난드는 한국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 길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터널이었습니다. 오른쪽 길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험난해 보였지만 저 멀리 예상치 못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전혀 새로운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아난드는 강조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별들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한국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직 하늘에서 볼 수 없는 별, 그러나 머지않아 온 세상을 비출 별.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각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난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는 법이라고. 이 별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다고 여행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 없이 떠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난드가 본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결국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발입니다. 별은 방향을 알려줄 뿐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고대 점성술과 예언에 기반한 교육적인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흥미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이지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늘 해석의 영역에 있고 미래는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일상의 평화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7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또 다른 분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